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호아킨이 미 동부 해안을 강타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고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호아킨은 최고 5등급 가운데 극도로 위험한 수준인 4등급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2일 현재 풍속 215km로 바하마 중심부를 지나며 이 지역에 방대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호아킨이 시속 6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지만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고 계속 북상해 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 동부 해안의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5개 주는 앞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년 전 초강력 폭풍 샌디가 뉴욕과 뉴저지주를 강타해 120여 명이 숨지고 7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호아킨은 올해 들어 미 대서양에서 발생한 세 번째 허리케인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일 러시아 전투기들이 지난 이틀간 총 18회 출격해 ISIL의 거점 지역 12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공습한 지역 가운데는 ISIL의 거점인 라카가 포함되어 있지만 알레포와 하마 등 ISIL이 약세인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과 영국, 터키 등 연합군은 2일 러시아가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연합군은 2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과 민간인들까지 공습하고 있다며 이는 시리아의 극단주의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온건 반군 세력에 러시아군 공습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의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이 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주도의 평화협상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알렘 장관은 4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사전협상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알렘 장관은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공조하지 않는 공습은 무의미하다며 미 연합군의 공습을 비난했습니다. 지중해의 기상 악화로 인해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는 1일 하루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 수가 1,500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드리안 에즈워즈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하지만 날씨가 좋아지면 난민 규모가 다시 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올해 70만 명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에 따라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요청한 3,05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1억 2,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수사당국이 오리건주 대학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카운티의 존 헨님 보안관은 2일 기자들에게 수사관들이 사건이 발생한 엄프과 커뮤니티 대학과 그 인근의 총격범 아파트를 대상으로 밤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헨님 보안관은 수사관들이 총격범의 이웃 주민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느라 밤을 지샜으며 현재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26살의 크리스 하퍼 머서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머서는 이를 대학 강의실에 난입한 뒤 교수와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9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총상을 입힌 뒤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로 미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9월에 새로운 일자리 수는 14만 2천 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수만 개가 적은 겁니다. 미 노동부는 앞서 지난 8월에 일자리 수를 13만 6천 개로 내려잡았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외무성 고위관리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비난하며 평화체제 전환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일축했습니다. 내세우전해가지고 흡수통 문제를 주장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불러는 한국 정부 당국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한반도 평화협정 언급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준 한국 유엔 대표부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시 전략 물자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의 폭을 넓히는 등 추가 압박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내륙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8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비난했습니다. 흡수 통일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평화체제 전환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평화체제 전환과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북한 대표단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유엔 기조연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1일 VOA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의 연설에 흡수통일 의지만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세우전해가지고 흡수통 문제를 주장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불러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박 외무성 부상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연설로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현악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해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리수용 외무상이 이날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한 평화체제 전환을 본질적 문제로 규정하며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 평화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뭐에 걸리고 있는가 근본 문제인데 그게 바로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다 이게 말이에요. 박 부상은 시종일관 남북한 대표 간 유엔 연설 내용에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 리수용 외무상은 평화에 무게를 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며 리수용 외무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빨리 바꾸는 데도 나와야 한다. 왜? 미국이 지금 이 전시작전권을 비롯해서 군 통수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앞서 리수용 외무성도 전날 남북이 논의할 문제가 있고 미북이 논의할 문제가 따로 있다며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철저히 미국과의 협상 영역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정책은 바뀐 게 없다며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policy has not changed, and we will judge North Korea by its action, not its word. 이후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평화체제 전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remains our top priority. We remain in close contact with the other five-party partners. 리치 앨런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관련해 육자회담의 5자 협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독 북한의 위성 발사와 핵실험만 문제 삼고 있다는 리시용 외무상의 전날 반박과 관련한 질문에 유엔 측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리 아브라모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VOA에 2012년 4월 16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위성 발사 혹은 우주 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현악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카드 삼아 북한에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은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린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욕 현지 시간으로 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신들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금지하면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발사체는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모든 유엔 결의를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 외무상 연설은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가 주권국의 자주권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수준이라며 북한이 이 카드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며 국면을 바꿔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한동안 거론하지 않던 평화협정 문제를 리 외무상이 비중 있게 언급했다며 국제사회 압박에 자신들이 구석에 몰려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엔 부대를 활용한 선전술로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평화협정 협상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체제 논의를 하기로 했던 9.19 공동성명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리 외무상이 평화협정 문제가 포함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발언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등이 제안한 육자회담 당사국 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전문가들도 리 외무상의 연설에 정세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꽉 막힌 대외 관계를 풀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며 단기간 내 로켓을 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바로 오강도 도발을 통해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경우에 대내 결속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 인내생활 향상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더 난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리 외무상이 평화협정을 고리로 안보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중을 관련국들에게 내비친 것이라며 일종의 협상 제안을 통해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겠지만 기술적 문제가 해소되면 발사 자체를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제재의 강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준 한국 유엔 대표부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전략 물자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의 폭을 넓히는 등 추가 압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뉴욕에 있는 한국 유엔 대표부에서 오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미 거듭 시사를 했죠. 지금 영국 대사까지도 나서서 관련 발언을 했고, 핵실험장에서는 물론 지금 일부입니다만 이상 징후도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당 창건일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물론 정확한 예측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예측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물론 그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당 창건이니까 10월 10일 그 즈음에 이루어질지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질지 또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나 경고를 감안해서 도발하지 않을지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도발 징후가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도발을 하든 안 하든 유엔 차원의 나름대로 준비는 물론 하고 있겠죠? 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것은 장거리 미사일은 로켓이라고 하든 위성이라고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는 항상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돼서 기존에 있는 제재 내용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수준 또 어떤 방향으로 제재가 발동이 될지 좀 예측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재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재 여태까지 내용의 중심은 아무래도 북한의 그런 대량 파괴 무기,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기 개발과 관련된 무역 거래라든지 또는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제재 대상 그런 개발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의 폭이 점점 넓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사님께서 얼마 전에 북한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다 받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제재 여지가 또 남아 있는 건지 억지력이 좀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 제재 폭이 점점 넓어지면 일반 무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런 생필품을 포함한 일반적인 무역이 다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제재는 유엔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무역이 제재를 받는 경우라는 건 없는 일이고 제재의 폭이 좀 넓어지면은 지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에도 북한 제재가 그런 전략 물자가 아닌 일반적인 무역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치품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건 고가의 자동차, 고가의 술 이런 고가품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략 물자가 아니고 일반 물자이지만 이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재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었죠.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정상 무역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군수용품도 이미 충분히 제재를 받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치품목에서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치품목들은 이제 각국이 정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치품목에 대한 제재가 말하자면 전략 물자가 아닌 일반 무역에까지도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일부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폭이 넓어진다는 거는 그런 전략 물자에서도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사치품목에서도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뉴욕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북한 쪽은 그 유엔 대표부가 그 창구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무부의 육자회담 특사도 얼마 전부터 공석이 됐고 해서
미국 간의 뉴욕 채널도 완전히 막힌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뜸해진 거 아니냐. 워싱턴에서는 적어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미국과의 그런 대화 채널은 열려 있는 건데 그 채널을 활용해서 미북 간의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되려면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좀 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보인다는 것은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유엔의 제재 대상 내지는 유엔의 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개선을 한다면 대화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그 성의를 지금 촉구를 하셨는데 미국을 비롯한 5자 당사국들의 가장 최근의 제안이 한때 좀 크게 소개됐었던 탐색적 대화를 하자까지가 맞습니까? 그런 탐색적 대화 그런 방안이 거론됐었죠. 그런데 뭐 현 시점에서는 저는 특별히 탐색적인 대화이든 본격적인 대화이든 특별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 채널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님께서 중국 그 당국자들과 유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실 기회가 물론 있으실 것 같고요. 정말 최근에 그 북중 관계가 좀 싸늘해졌다 이런 기류를 중국 당국자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요? 북한하고 중국은 북경과 평양에서 얼마든지 서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볼 때 제가 특별히 그런 걸 감지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유엔 내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그 심경 변화 혹은 태도 변화 이런 걸 읽으신 적이 있는지를 좀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이런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그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보이고 있죠. 제가 대화를 해보면 과거보다 더 현저하게. 예. 그래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북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는 보였기 때문에 글쎄 지금 이제 그 선을 중국 측에서 좀 넘어서기 시작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행동 위험 있지만 가후를 벌일 수도 있냐 이런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이 북한과의 기본적인 관계까지도 다 훼손하거나 그러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중국이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같은 그런 도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여쭙는 이유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에 그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는 좀 한 수위가 높아진 경고로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까지의 일상적인 대화처럼 나왔던 그런 수준의 그냥 경고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구별하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또 만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제사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에 가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의가 있고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권 문제인데요. 안보리에 이 문제가 상정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유엔의 우려 확실히 좀 변화를 느끼시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작년이 아주 중요한 전환의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는요. 왜냐하면 작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아주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유엔 총회나 또는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게 된 거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높아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그러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가을에 또 유엔 총회 결의가 있을 것이고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또 다뤄질지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도 아니고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의안에 구체적으로는 사실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와 ICC에 제소한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단호함이 사실 어떤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이제 그것은 유엔에서는 안보리에서 그게 결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안보리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다 거부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 그런 ICC 제소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게 실제로 그런 ICC 제소하는 결의를 못하면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영어로 유엔에서는 그걸 name and sham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준다 할까, 압력을 준다 할까 이런 것이 유엔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보리의 결정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다루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력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징성이 그냥 단순히 상징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그것 독립적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여전히 방북을 희망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반 총장님은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주요 분쟁 중에 하나인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어떤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하겠다 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취소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하면 북한을 방문하고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유엔 대표부의 오준 대사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망과 대응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하원이 미한 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상원 통과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2016 회계년도 국방 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찬성 270표 대 반대 156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양원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최종안으로 다음 주 상원 표결을 거쳐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양원 협의회는 법안에 첨부한 합동 성명서에서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해 상호 안보를 증진시켜 나가는 등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서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한반도에 대한 청사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중요한 기여를 해온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번 법안에는
한국 전쟁 당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참전용사 에드워드 헬콤 씨에게 수은 십자훈장을 수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수은 십자훈장은 명예훈장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무공훈장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 하원과 상원이 각각 채택했던 2016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과 하원 법안에 포함됐던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상하원이 마련한 이번 최종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 의지를 계속 내비치는 가운데 미군의 핵 항공모함이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지원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1일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해군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레이건 호는 지난 7년간 이곳에서 활동했던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대체해 7함대 주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에 취역한 레이건 호는 조지 워싱턴 호보다 11년이나 젊어 훨씬 다양한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지원 전력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군은 앞서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해 최신 B-2 스텔스 폭격기 석 대를 지난 8월 괌에 배치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호는 길이가 333m에 배수량이 9만 7천 톤으로 면적이 축구장의 3배에 달합니다. 각종 항공기 60대, 최대 5천 명의 요원들을 태우고 시속 30노트, 즉 55km의 속도로 움직이며 당장 전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전투 능력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미군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특히 레이건호가 미군이 보유한 10개 항공모함 가운데 가장 전진 배치되어 있다며 현지 자연재해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안보 공약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건호의 배치는 또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셉 오코인 미 7함대 사령관은 이를 기자들에게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뛰어난 군함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과 바로 마주하는 해역에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한 미 7함대는 미 해군 최대의 전진 배치 기지로 이지스함 등 60척에서 70척에 달하는 함선과 150대에서 200대에 달하는 군용기, 4만 명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7함대가 영내 36개 나라와 접한 해역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을 제외한 5개 군사력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인도, 남북한이 모두 작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7함대 지휘관들은 로널드 레이건 호가 유사시 가장 먼저 작전에 투입되는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일본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마버스 미 해군 장관은 1일 레이건호 입항 기념식에서 레이건호 배치는 미일 상호 방위와 지역 안정에 대한 공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Are visible symbols of our shared commitment to one another. 일본 방위성 역시 성명에서 레이건호가 일본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미 해군의 지속적인 공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미 7함대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5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이곳은 1973년부터 항공모함 미드웨이, 인디펜던스, 키티 호커, 조지 워싱턴 호가 차례로 순환 배치됐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08년 키티 호크호가 퇴역하면서 현재 보유한 10개 항공모함 모두 원자력 추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배치될 11번째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호는 최신 F-35C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폭격기, 고성능 AN/SPY-3 레이더에 레이저포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미 해군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드호는 특히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하며
제조에만 13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로널드 레이건 호는 오는 18일부터 부산 앞바다에서 개최되는 광복 70주년 한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합니다. 이 행사엔 35개 나라 해군 등 5만 명이 참가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업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북한 기업들은 핵과 미사일 등 확산 활동에 연루된 혐의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기업 2곳이 미 국무부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관보를 통해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해성무역회사 그리고 이들 기업의 지부와 위장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사일 확산 제재법과 행정명령 129385에 의거해 이들 기업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있고 해성무역회사는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대상입니다. 국무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2일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입니다. 국무부가 한 달 새 4곳의 북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미군 수송기가 추락해 미군 등 11명이 숨졌다는 소식, 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지난해 옛 소련권 국가 사이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일 밤에는 처음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점령지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호이 34 폭격기가 ISIL의 거점인 라카 남서부를 공습해서 이 테러리스트 훈련소로 사용된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리아 내부의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러시아가 라카시 서부를 공습해서 ISIL 조직원 12명이 사망했다는 현지 활동가들의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까지 주로 공습한 곳은 ISIL보다는 다른 반군들의 지역이 훨씬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시리아 내 공습을 시작해서 사흘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라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ISIL이 아니라 반군이 장악한 서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반군도 러시아 공습의 표적이 됐고요. 이 수십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연합군 참가국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모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미국 외에 영국, 터키, 프랑스, 독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1년 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온건파 반군과 쿠르드 민병대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공격을 한 거죠. 예. 자, 앞서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첫 긴급 군사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미국은 군사회담에서도 러시아가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러시아는 ISIL을 겨냥한 공습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테러 그룹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또 ISIL을 소탕하기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협력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연합군의 공습은 불법적이라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 개입을 했는데 연합군은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나 유엔 승인 없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건데 네. 회담에서는 별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시리아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의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군사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온건파 반군을 공격하는 의도는 뭘까요? 네, 러시아는 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오랜 동맹입니다. 이 아사드 정권이 서방의 제재와 반군 활동 등으로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러시아가 직접 군사 개입에 나선 건데요. 네. 이 또 중동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동유럽에서 서방의 군비 태세 강화에 대한 반격, 뭐 여러 가지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이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은 했지만 지금까지의 공습은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시리아 반군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시리아의 온건한 반정부 세력들까지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고 러시아 자국의 극단주의 문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던 온건파 반군도 역시 러시아의 공습이 표적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미군이 반군들을 직접 보호하겠다고 나선다면 시리아에서 미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이 충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가능하겠어요. 네, 그래서 양측 모두 협력은 하지 않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연락을 계속 취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내에서도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보호할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로 공습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군요. 네, 앞서 러시아가 이라크에서도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라크 정부도 뭐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이다르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러시아의 자국 내 ISIL 공습을 환영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러시아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시리아 사태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란도 시리아 사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사드 정부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이어서 이란이 수백 명 규모의 지상군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레바논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부군을 도와서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고 레바논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 작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군사 개입에 나섰다면 시리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한편 백악관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시리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미군 수송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2일 아프간 동부 잘랄라바드 공군 기지에서 미군 C-130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미군에 따르면 수송기에 탔던 11명 모두 사망했고요. 6명은 미군이고 나머지 5명은 현지 병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으로 민간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추락 원인이 공개가 됐습니까? 네, 원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고요. 사고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무장 세력 탈레반은 자신들이 수송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미 공군은 수송기 추락이 적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은 매우 확실하다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격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사고인지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추락한 이 C-130기종 어떤 이 수송기입니까? 엔진이 4개 달린 미 공군의 대표적인 전술 수송기로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 도입됐지만 개량을 거듭하면서 미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80개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기와 정찰기, 공중급유기로도 개조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추락한 C-130J는 개량형 중에서도 최신형입니다. 최대 130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추락 당시엔 11명만 타고 있었고 모두 숨졌습니다. 네. 자, 앞선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 탈레반이 아프간 도시를 점령한 후에 미군이 아프간의 탈환 작전을 돕기 위해서 공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미군 수송기가 추락한 곳도 가까운 곳인가요? 아닙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쿤두즈는 아프간 북부에 있고요. 이 수송기가 추락한 잘랄라바드는 아프간 동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아프간군의 쿤두즈 탈환 작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쿤두즈를 탈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 군이 쿤두즈 탈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아프간 군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가니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앞서 그 아프간군과 경찰이 소수의 탈레반군에게 쿤두즈 주요 도시 시설을 네. 내줬다. 여기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8일 새벽 쿤두즈 교도소를 습격해서 죄수 수백 명을 탈출시켰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탈레반 대원들이었고요. 탈레반은 이어서 주요 시설들을 점령했는데 이 쿤두즈는 아프간 북동부의 상업 중심지이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타지키스탄까지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아프간군은 곧바로 지원 병력을 보내서 탈환 작전을 벌였고요. 사흘 만에 도시를 완전히 탈환했는데요. 미군의 공습 지원도 있었습니다. 네. 미군은 지난해 이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하고 전투 병력을 아프간에서 철수시켰는데 이번에는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탈레반과의 교전에 참가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공습 지원도 있었습니다. 미군의 현지 임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그런 입장이고요. 최근 교전도 아프간군을 지원하기 위해 고문단으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무장 세력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비전투 임무에 투입된 군인이라도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할 권리는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전투 임무 종료 후에도 아프간 군의 훈련과 지원을 위해서 6,500명의 병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아프간 정부군이 쿤두즈를 탈환하긴 했지만 아프간 그 가니 정부에 대한 비난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쿤두즈에서 이번 교전 과정에서 주민 100명이 숨지고 6,000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쿤두즈에서는 정부의 치안 실패로 탈레반이 도시를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 가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아프간 의회에서도 현지 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요구가 나왔는데요. 아프간 정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가 직접 의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집권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집권 후에 치안 상황이 악화됐다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걸로 봐서는 이 탈레반에게 쿤두즈를 내줬던 것이 국민들에게 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탈레반은 1990년대 쿠데타로 아프간을 통치했었지만 지난 2001년 미군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으로 축출됐고요. 이후 잔당들이 산악지대에서 숨어서 항전하거나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북부의 주요 도시 쿤두즈를 점령한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옛 소련권 국가들 사이의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유라시안 개발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난해 소련권 국가들 사이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12%, 규모로 보면 63억 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난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긴장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보고서는 상호 투자가 감소한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몇 년 전부터 이 옛 소련 국가들 사이에 경제 협력 확대를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네. 이런 흐름에는 조금 어긋나는 결과네요. 네, 러시아는 옛 소련권 국가들 사이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외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소련권 국가들 사이의 상호 투자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들 사이의 투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올해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내륙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8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전역에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 남포는 최저 13도에서 최고 17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9도, 강계는 최저 4도에서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7도, 최고 20도, 개성은 최저 15도에서 최고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방도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20도, 장진 최저 0도, 최고 10도, 원산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21도, 해산은 최저 0도, 최고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18도, 선봉은 최저 5도에서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과격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일 러시아 전투기들이 지난 이틀간 총 18회 출격해 ISIL의 거점 지역 12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공습한 지역 가운데는 ISIL의 거점인 라카가 포함되어 있지만 알레포와 하마 등 그렇지 않은 지역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과 영국군, 터키군 등 연합군은 2일 러시아가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연합군은 2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과 민간인들까지 공습하고 있다며 이는 시리아의 극단주의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온건 반군 세력이 러시아군 공습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의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광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사건 이후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검열 당국은 우편 폭탄에 의한 연쇄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째인 1일 중국 내 모든 언론들에게 취재 기자들의 사건 현장 접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이버 당국도 신문 등 언론 보도에 있어 폭발 현장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들의 표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중국 내 각종 인터넷 뉴스와 웨이보 등 사회 연결 매체에서 폭발이나 용의자 등의 관련 검색어들은 중국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중국 당국이 나쁜 소식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언론이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건 일상화돼 있다며 특히 이번 폭발 사건이 국경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광시 자치구 류저우시에서는 최근 이틀간 도심 곳곳에서 18건의 우편 폭탄이 연쇄 폭발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지중해의 기상 악화로 인해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 UNHCR은 1일 하루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 수가 1,50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했던 과거에 비하면 크게 준 겁니다. 에드리안 에드워즈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하지만 날씨가 좋아지면 난민 규모가 다시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UNHCR은 올해 70만 명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난민들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 때문에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요청한 3,05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1억 2,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호아킨이 미 동부 해안을 강타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호아킨은 최고 5등급 가운데 극도로 위험한 수준인 4등급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2일 현재 풍속 215km로 바하마 중심부를 지나며 이 지역에 방대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호아킨이 시속 6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지만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고 계속 북상해 북동부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해안의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5개 주는 앞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로 미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9월 새로운 일자리 수는 14만 2천 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당초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수만 개가 적은 겁니다. 미 노동부는 앞서 지난 8월에 일자리 수를 13만 6천 개로 내려잡았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제는 최근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럽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신흥 경제 국가들은 성장을 거의 하지 못해 이런 해외 국가들의 저조한 경제 성장이 미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9월의 평균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5.1%의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일자리 수가 많이 늘지 않았음에도 실업률이 낮은 건 그만큼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